지금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한때 신데렐라보다도 더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린 시절은 솔직히 말해서 잘 떠오르지 않아요.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그때는 지금 다시 봐도 누가 봐도 가난한 집 아이였습니다. 어린 제 손에 들려있던 건 낡은 인형 하나뿐이었고 뒤에선 엄마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장맛바람으로 절 안고 계셨죠. 아빠는 작은 철물점을 하셨고 엄마는 아빠와 함께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직접 금연 제작을 배워서 공장을 차리셨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엔 퇴근 후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밤낮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 늘 손에 기름이 묻어있는 엄마와 아빠. 그 바쁜 틈 사이에서도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우리 딸 꼭 부자 만들어줄 거야. 친구들 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다니게 해줄 거야. 부모님께서는 그 약속을 정말로 지키셨어요. 제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부터 우리 집은 놀랄 만큼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새 옷이 생기고 친구들은 놀러 오면 놀이터보다 우리 집 장난감을 더 좋아했죠. 아빠는 바쁜 와중에도 꼭 저녁 식사 자리에 앉으셨고 엄마는 늘 웃으면서 제 도시락을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유복한 시절이 시작됐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몇 달 전 엄마는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일에 치이고 무리했던 몸이 버티질 못했던 모양이에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결국엔 암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강력한 항암 치료에 나중 가서는 머리카락이며 눈썹이며 온몸에 털이 하나도 없었어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간신히 숨만 쉴 뿐이었죠. 어느 날 하굣길에 들른 엄마의 병실. 엄마는 어디서 기운을 받으셨는지 환한 얼굴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민지 옆에 없는 것 같아도 항상 옆에서 지켜줄 거야. 엄마 말 꼭 기억하렴. 민지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보고 싶을 땐 꼭 꿈에 나타날게.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저와 아빠는 병실 복도에서 말없이 껴안고 울기만 했어요. 엄마가 떠난 후 아빠는 말 그대로 일에 미쳐버렸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하고 다시 일어나 출근할 수 있는지. 저는 매일 아빠를 보며 안쓰러움을 느꼈죠.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병나요. 괜찮아 민지야. 일하면 생각이 줄어들어. 아빠도 좀 있고 싶어. 엄마의 빈자리는 저뿐 아니라 아빠에게도 큰 상처였어요. 바쁘게 일하시는 만큼 집안 환경은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하면 사주셨고 비싼 학원도 보내주셨죠. 하지만 저는 늘 혼자였고 늘 허기졌어요. 집안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매일 차가웠습니다. 아빠는 얼마 안가 청소랑 살림을 해주시는 이모님을 고용하셨어요. 이모님에게도 저와 비슷한 또래의 손녀가 있어서 그런지 저를 정말 가족처럼 여겨주셨어요. 이렇게 예쁜 딸을 두고 엄마가 가시는 길에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민지야, 우리가 비록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민지가 원한다면 언제든 민지 얘기를 들어줄게. 걱정 말고 이모한테 기대도 된단다. 비록 엄마는 아니어도 사춘기 시절 그나마 이모님 때문에 저는 방황하지 않고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이모님이 따님이 결혼을 하게 되고 곧 손주를 보게 되었어요. 따님께선 이모님께 육아를 부탁하셨고 아쉽게도 이모님은 중학교 졸업과 함께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관두시는 길에도 제가 많이 걱정되셨는지 아빠에게 재혼을 제안하시더라고요.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민지 아직 어리고 감수성도 예민할 나이예요. 사장님께서는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 민지에겐 여자 어른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아직 애엄마 간 지도 몇 년 안 됐고 공장도 운영하려면 제가 새로운 사람에게 신경을 쓸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모님. 민지를 생각해서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사장님하고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있어요. 그 사모님 외모도 아름다우시고 민지 또래 딸도 하나 있어요. 그 사모님도 몇 년 전 사별하셨거든요. 아이도 예쁘고 착해요. 또래 자매가 생기면 민지도 잘 어울리지 않겠어요? 여자 형제가 있다면 지금 저도 민지한테 소홀할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럼 이모님께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민지야, 아빠 마음 알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도 알다시피 아빠 혼자서는 네 일상까지 다 챙기기가 너무 힘들다. 아빠 괜찮아. 엄마는 떠나셨지만 아빠랑 내가 잘 살아야 엄마도 좋아하시지 않겠어? 나도 여자 가족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아. 아빠는 매일같이 바쁘게 일했고 저는 딸로서 그런 아빠를 보는 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아빠의 뜻대로 하시라고 했죠. 그렇게 아빠는 이모님의 소개로 새엄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아빠는 주말마다 새엄마와 데이트를 즐기셨어요. 마음이 맞으셨던 건지 만난 지 5달째 되는 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저번에 이모님이 말씀하셨던 분 있지? 미순 씨라고 해. 미순 씨랑 아빠 새로 시작할까 하는데 민지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그때 저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학교에선 가끔 못된 아이들이 엄마 없는 아이라고 재수없다며 은근히 따돌리기도 했었죠. 저도 엄마가 있었으면 따뜻한 밥 한 끼를 누군가 차려줬으면 했고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했어요. 아빠, 주말마다 그분 만나러 가신 거 내가 왜 모르겠어? 언제 소개시켜줄지 궁금했어. 한번 우리 집에 와주시면 안 돼?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면 나도 무조건 찬성이야. 넓은 집이었지만 그만큼 공허함도 가득했던 우리 집에 새엄마와 새언니가 초대되었어요. 말로는 무조건 괜찮다고 했지만 긴장되지 않을 순 없었죠.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혹시 나한테 못되게 굴지는 않을까 걱정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긴장이 무색하게 새엄마와 언니는 저를 마치 이상가족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해 주더라고요. 네가 민지구나. 역시 딸은 아빠를 많이 닮는다더니 아빠 닮아서 그렇게 예쁘구나. 아빠가 만날 때마다 민지 얘기를 해서 아줌마 어쩔 땐 서운하더라니까. 그래도 우리 민지 듣던 것만큼 착하고 예쁜 것 같아. 우리 딸이랑 이름도 비슷하네. 우리 딸은 은지야. 고등학교 3학년이야. 안녕. 나는 정은지야. 만나서 반가워. 안 그래도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랑 새아빠는 둘이 잘 만나게 두고 우리 둘이 정말 친해지면 좋겠어. 반가워해주는 둘의 모습에 저는 마음을 바로 뺏겨버렸어요. 외동으론 자란 저에게 갑자기 생긴 자매가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새엄마는 연예인 뺨칠 정도로 정말 미모가 뛰어났어요. 은지 언니도 마찬가지였죠. 새엄마는 말투도 부드럽고 무릎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말을 걸어주셨어요. 엄마가 지상에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인 게 틀림없었어요. 잠시나마 하늘에 계신 엄마가 자기를 대신해서 새엄마를 보내준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아빠는 새엄마에게 미안해하시며 저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미순 씨, 제가 지금은 공장이 아주 바빠요. 미순 씨랑 데이트도 많이 못했는데 너무 미안해요. 게다가 딸까지 부탁드리게 되니 제가 미순 씨에게 면목이 없네요. 아니에요, 여보.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걸요? 이렇게 내 식구가 다 모이니 이제 더는 바랄 게 없어요, 여보. 민지야, 아줌마랑 아빠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줌마를 이제 엄마로 받아줄 수 있겠니? 네, 새엄마. 그래, 네가 익숙해지면 그땐 정말 엄마라고 불러줄래? 재촉하진 않을게. 민지랑 은지랑 아빠랑 엄마, 이제 내 식구 행복할 일만 남은 거야. 아빠와 새엄마의 결혼식에 새언니랑 저도 손을 꼭 잡고 입장했어요. 이제 나도 엄마가 생겼구나. 든든한 위로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이듬해 겨울 아빠는 밤늦게까지 전화를 붙잡고 있거나 사무실에 갇혀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항상 의리를 중요시하던 아빠는 친구의 빚보증을 서주셨는데 그 친구가 연락을 끊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빚독촉이 시작되기 전 아빠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새엄마에게 그동안 일궈둔 재산 대부분을 이전하셨어요. 얼마 안 가 공장에는 빨간 딱지들이 붙기 시작했고 줄줄이 연쇄적으로 계약이 끊기고 말았어요. 우리 네 사람은 피로 이어진 가족보다도 더욱 화목했기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죠. 공장 기계는 멈췄고 직원들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결국엔 공장을 헐값에 처분하게 되었죠. 그나마 돈이 되는 기계들이어서 그런지 그나마 어느 정도 갚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조금씩 달라지던 두 모녀의 태도였어요. 아버지는 재기를 위해 다시 한번 사업을 일으켜야 했어요. 사업자금 마련 때문에 이전해준 재산을 새엄마에게 얘기했죠. 하지만 예전에 그 천사 같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새엄마는 냉정히 거절하셨대요. 두 딸 대학교 보내고 시집도 가려면 절대 쓰면 안 되는 돈이라면서요. 아빠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넘어간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결국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금형공장에 취업을 하셨죠. 하지만 일 잘하는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천에 깔려 있었어요. 나이 많은 아빠는 점점 도태되기 시작하셨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만큼이나 힘들고 지쳐 보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마저 샤워를 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마셨어요. 저는 당시 야자 때문에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고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아빠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새엄마와 언니의 만행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당시 어렸던 저는 아빠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믿고 매일 학교를 마치면 병원으로 달려가 아빠를 간호했어요. 혹여 욕창이라도 생길까 이리저리 아빠 몸을 뒤집어가며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드렸어요. 하지만 새엄마와 언니는 단 한 번도 아빠를 보러 오지 않더군요. 힘들게 병간호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못 보던 가방, 최신 가전제품, 온갖 장식품들이 가득하더군요. 정말 열이 받아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새엄마, 아빠 입원하신 지 벌써 한 달이에요. 하루라도 병문안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병문안? 그 사람 이제 가망 없어. 병원 침대에서 산소만 축내는 꼴 보기 싫어. 내가 무슨 간호사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는 아직 숨 쉬고 계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눈 떠주시기만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서 기적이라도 생기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안 그래도 의사도 그러더라. 의식 돌아올 확률 1%도 안 된다고. 그럼, 그럼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세요? 집에 들어오면 온갖 명품의 전자제품, 가방은 또 왜 그리 쌓여 있어요? 그거 다 아빠 돈 아니에요? 그건 내가 산 거야. 네 아빠가 나한테 합법적으로 명의 바꿔준 거라고. 나랑 결혼할 때 네 아빠가 뭐라고 약속했는지 알아? 금전적으로는 절대 서운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어. 근데 빚보증이 나서고 말이야. 나는 네 아빠 재력 보고 만나기로 한 거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네 아빠를 생각이나 했겠니? 안 그래도 재치짜리 한두 번 들어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빠가 돌아보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그 사람 이제 죽은 사람이야. 감정 낭비하지 마. 넌 학생이니까 공부나 잘해. 병원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신 차려. 이 집, 이 돈 네 명이 아니었으면 벌써 빚 갚느라 사라지고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주인이야. 새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아빠 일어나시면 다 일러 바칠 거예요. 그래, 얼마든지 그렇게 하렴. 저는 그날 이후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날로 제 인생의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집안 공기는 확 바뀌었어요. 새엄마와 언니는 뭐가 그리 바쁜지 집에는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혹여라도 집에서 마주치는 날엔 한마디씩 꼭 저를 욕하는 말들을 했어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억울하고 분한 감정에 수능을 어떻게 준비한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성년자였던 저에게 선택지가 그리 많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기도 하고요. 그저 대학교 입학만을 기다렸죠. 좋은 대학만 가면 어떻게든 지금보단 나아지겠지 하며 공부만으로 버텼어요. 그렇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민지야, 이리 와보렴. 중요한 얘기를 좀 하자꾸나. 새엄마가 식탁에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은지 언니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 이 집도 정리해야 하잖니? 법적으로는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정리라니요? 이 집도 강원도에 있는 땅도 통장도 다 내 명의야. 네 이름으로 된 건 없어. 그건 알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 대학 졸업하기 전까진 걱정하지 말라고 끝까지 책임지신다고요. 네 아빠 생전 병원비가 얼만지 알아? 네가 취업해서 나한테 도로 갚아야 할 정도라고. 내가 그래도 마음이 약해서 여태까지 널 돌봐준 거야. 그동안 들어간 돈 다 정리해놨어. 널 위해 쓴 게 아니라 네 아빠 때문에 쓴 거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갚아. 하지만 그거 아빠가 다 번 돈이잖아요. 그래도 아빠는 새엄마랑 언니를 생각해서 재산을 지키려고 하신 건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지금 제 집에서 나가고 심지어 빚을 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학교 근처에 원룸 하나 구해놨으니까 이 집에서 이만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병원비 갚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제발 대학교 입학까지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그 뒤로는 정말 새엄마한테 도와달라는 말 절대 안 할게요. 부탁드릴게요, 새엄마. 너는 이제 곧 성인이 되잖아. 어른들은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야 하는 법이야. 그리고 솔직히 이 집 이제 내 명이잖아. 그동안 내가 널 키워준 값은 받아야지. 그렇게 아빠가 떠나신 지 2년도 안 돼요. 저는 짐을 꾸려 그 집을 나왔습니다. 비 오는 저녁 골목길 원룸 앞에서 혼자 서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이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새엄마가 알아봤다던 원룸은 정말 코딱지만 하더군요. 세 평 남짓되던 그 작은 방에서 저는 정말 코피가 쏟아질 때까지 공부를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아빠는 제 교육에 있어선 모자람 없이 지원해 주셨기에 저는 좋은 성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당시는 학자금 대출이 보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엔 카페 아르바이트, 평일 밤엔 편의점. 하지만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늘 몇만 원이 전부였어요. 라면 한 개를 끓여 그걸 또 다 먹지 못하고 남겼다가 먹기도 했어요. 심할 땐 라면 하나로 세 끼를 해결하기도 했죠. 하지만 등록금을 마련하긴 터무니없이 부족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그러긴 정말 싫었지만 그 여자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었죠. 저 학교 등록해야 되는데 150만 원 정도가 모자라요. 이번 주까지 등록해야 된대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졸업하고 꼭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릴게요. 부탁드려요. 얼마나 대단한 대학이길래 그러니? H대 공대예요. 이공계는 전망이 좋대요. 졸업하면 취업해서 바로 갚을게요. 너 나갈 때 내가 뭐라고 했니? 병원비랑 네 학비 다 없던 일로 해주는 조건으로 나간 거 아니야? 그 길로 우리 인연도 끊긴 건데 이렇게 돈 달라고 연락하면 내가 기특하다고 보내줄 줄 알았니? 꿈 깨라 얘. 농담도 참. 정말 너무 비참하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나를 혼자 두고 떠나서 차라리 나도 같이 내려가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 원망이 하늘에 닿아서였을까요? 베개가 눈물로 젖은 채 잠들었던 어느 날, 돌아가시고 나서 제 꿈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엄마가 제 눈앞에 서 계셨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언제나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듯 그저 조용히 부드러운 미소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막연하게나마 희망이 샘솟더라고요. 무언가에 홀린 듯 알바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고 집 근처 인력 소개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구겨진 이력서 한 장뿐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제 귀를 스쳤습니다. 민지야, 너 민지 맞니? 고개를 돌리자 한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어요. 바로 예전에 아빠가 살아계실 때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신 바로 그 이모님이셨어요. 손에 굳은 살이 선명한 두 손을 덥석 제 손 위에 올리시며 그분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셨죠. 세상에, 너 이렇게 다 컸구나. 근데 여기 웬일이니? 너 여기 올해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그만 울컥해버리고 말았어요. 등록금이 없어서요. 올해 대학을 포기했거든요. 내년이라도 다니려면 돈을 벌어야 해서요. 아휴, 어쩌다가 너희 아버지 참 정도 많고 인품도 좋으셨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래? 저는 한쪽 자리에 앉아 이모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드렸어요. 아빠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던 그날부터 병간호를 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던 날들. 그리고 결국 아빠가 돌아가신 뒤 새엄마와 언니에게 어떻게 내쳐졌는지까지.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대학에도 못 가고 그냥 1년만 고생하면 등록금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을 들은 이모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저 손끝을 부르르 떨며 눈시울만 붉어지더니
결국 책상을 탁 내리치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어떤 분이셨는데? 그 집에 가서 나도 몇 년을 봤지만 네 아버지가 네 새엄마를 얼마나 아꼈는지 내가 알아. 그런 분이 돌아가시니까 기세등등해서 어린애 하나 등쳐먹고 내쫓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그건 사람이 아니야.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 이모님의 분노는 사귀고 사겨도 감당이 안 되는 듯 했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슬금슬금 눈치를 볼 정도였죠. 너 왜 이제 왔니? 너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니? 어? 어쩜,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다 있냐고. 그 순간 저는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이모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리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아직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용히 말을 꺼내셨어요. 민지야, 사실 너도 알고 있겠지만 그 여자, 네 새엄마 말이야. 그때 그 사람 내가 소개했었지. 그건 맞아. 네,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이모님이 예전에 일 도와주던 분이라고요. 그 여자 실체를 나중에 알았어. 그 여자가 예전에 같이 일하던 남자랑 살림 차린 적이 있다는 거. 그 남자가 가게 차려준다고 돈 대줬는데 그거 다 말아먹고 말 한마디 없이 짐 싸서 사라졌던 거야. 그 얘기 듣자마자 난 바로 너희 아버지한테 전화했어. 제발 조심하라고. 그 여자 절대 믿을 사람 아니라고. 하지만 사장님 성격 알잖니. 의리가 중요한 사람인 거. 사장님은 자기가 그 여자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면 괜찮을 거라셨어. 그리고 그 얘기를 전달한 내가 껄끄러우신지 더 이상 연락이 없으시더구나.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조금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외로워 보였는지 알기 때문에 나도 뭐라 더 할 수가 없더라. 정말 미안하다.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었는데. 이모님은 제가 이렇게 된 게 본인 탓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사죄하고 싶다면서 등록금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등록금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까 얼른 학교 가서 등록하려. 공부만 제대로 해. 사장님도 생전 나한테 싫은 소리 한번 안 하시고 손주 낳았을 때도 제 일처럼 챙겨주셨어. 이건 민지뿐 아니라 사장님한테도 보답하는 거야. 저는 한사코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이모님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신신당부하셨죠. 나중에 좋은 직장 다니게 되면 그때 갚아. 지금은 네가 공부할 때야. 어떻게 해서든 그년한테 본때를 보여줘야지. 가서 제대로 살아. 아빠 목까지. 저는 그렇게 이모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항상 저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시더니 이모님을 통해서라도 저를 도와주신 것 같았어요. 어느덧 계절은 봄이 되고 캠퍼스에는 풋풋한 새내기들의 설렘이 가득했지만 제 마음엔 부담과 책임감만이 가득했어요. 이모님이 도와주신 이 등록금 내가 반드시 갚아야 해. 그 생각 하나로 저는 매일 첫 수업보다도 더 일찍 등교했고 아무리 늦게 끝나는 강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수님들 눈에도 들어갔고 다음 학기부터는 학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민지 학생, 혹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심 있나? 성적도 좋고 책임감도 강해서 추천하고 싶네. 미국 대학교인데 거기 교수님도 민지 학생에게 관심이 많더군.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단 한 번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던 새엄마와 언니.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든 무슨 생각을 하고 살든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쓸모있는 사람인가라는 의심 속에 살던 저에게 이 세상 어딘가에선 저를 인정해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벅찼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죠? 그날 밤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제 삶을 되찾는 길, 나를 무시하고 버렸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증명해 보일 거라고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나게 된 저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렘도 컸어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이었죠. 처음에는 영어 강의를 따라가는 것도 벅찼고 현지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공부했고 매일같이 도서관 문이 열리기 전에 들어가 문 닫을 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발표한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교수님의 눈에 띄었어요. 그 교수님은 한 벤처기업과 협업하고 계셨는데 제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끼셨고 그 프로젝트를 사업화해볼 생각이 없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질문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길로 몇몇 뜻이 맞는 유학생들과 팀을 꾸려 작은 IT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자금도 부족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버텼죠. 다행히도 꾸준히 입소문이 돌았는지 저희가 만든 어플은 수만 명이 사용하는 필수 어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저와 같은 스타트업 행사에 참여했던 남성과 인연이 생겼어요. 이름은 다니엘. 한국과 미국 양국에 걸쳐 비즈니스를 하는 젊은 사업가였죠. 다니엘은 저의 모든 것을 진심으로 존중해줬어요. 화려한 말보단 행동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었고, 제가 사업과 관련해서 무모한 시도를 하더라도 전폭적으로 지지해줬어요. 또 다니엘은 동양 문화, 특히 한국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 다니엘과 저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교환학생은 최대 1년까지밖에 할 수 없었고, 저는 조만간 미국을 떠나야 했어요. 다니엘은 그게 무슨 큰 문제냐는 듯 저와 함께 한국에 머무르는 걸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한국으로 거처를 옮겨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비즈니스 환경도 낯설었던 다니엘은 예상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저 역시 창업이라는 길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매일같이 실감했죠. 그래도 우리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도 있었고 속이 타들어가는 순간도 많았지만 결국 우리의 스타트업은 안착하게 되었고 그토록 바라던 성공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가장 자주 떠오른 얼굴은 놀랍게도 친엄마도 아빠도 아닌 등록금을 흔쾌히 주신 이모님이었어요. 한국에 아예 정착한 후로 저는 종종 이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마치 친정엄마처럼요. 고아인 저에게 그만큼 심적으로 의지도 됐고요. 설날이면 조그만 선물을 보내드리고 명절엔 안부 전화를 드리곤 했죠. 이모님, 잘 계셨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아이고야, 우리 민지가 또 전화를 다 하고 바쁜 와중에 어쩌자고 이모한테까지. 바쁘긴요. 지난 추석 때 선물 잘 받으셨어요? 잘 받긴. 너 이모 감동받아서 눈물 날 뻔했다. 이 비싼 걸 나한테까지. 고맙다, 민지야. 진짜 고마워. 고맙긴요. 전 늘 이모님께 못다한 은혜가 더 많은걸요? 어휴, 말이라도 고맙지. 그래도 민지야, 너 잘 되는 거 보면 이모가 괜히 어깨가 으쓱해져. 그 따뜻한 말에 절로 웃음이 났지만 곧 이모님의 말투가 살짝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 그 새엄마 소식은 듣고 있니?
아니요, 뭐 일부러 찾지 않아서요. 그래, 뭐 그렇지. 근데 말이다. 그 사람이 너 내쫓고 얼마 안 돼서 남자 하나 들였다더라. 아빠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서 말이야. 그 뒤론 뻔하지. 너희 집에 있던 좋은 물건 다 팔아치우고 그 남자랑 좋다고 놀러 다니고 명품이니 뭐니 사치도 여전했다더라. 하긴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엔 그 집도 형편이 많이 기운 모양이야. 들리는 소문엔 대출이랑 카드값에 허덕인다는 얘기도 있고. 이모님의 말이 끝나자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복수를 잊고 있었구나. 어떻게 나한테 저지른 일들을 잊을 수가 있지? 정신이 번뜩 돌아왔어요. 갑자기 그들이 망해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더군요. 사업이 성공한 덕분에 대학교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졸업과 동시에 다니엘과 저는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했어요. 저희 어릴 적 사정을 아는 남자친구는 신혼집을 그 집 근처로 이사가자는 저의 제안에 흔쾌히 응해주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더 기대하더라고요. 가까이서 구경한 그들의 모습은 실로 가관이었어요. 마당 가득 잡초가 무성했고 베란다 창엔 빨래 대신 먼지가 껴있더군요. 기억 속에 깔끔하고 따뜻했던 우리 집이 이젠 허물어진 폐가처럼 보였어요. 처음 한두 달은 그 망해가는 꼴 보는 게 어찌나 재밌던지요. 어느 날은 싸우는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나왔어요. 그녀는 곱게 묶은 머리도 깔끔한 원피스도 아니었어요. 지저분한 옷에 머리는 떡져 있었고 손에는 담배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 손목엔 명품 시계, 마당 앞 주차장에 세워둔 건 외제차였어요. 사치는 여전했나 보더라고요. 정체불명의 남자들과 통화하면서 욕설을 섞어 말하던 그 모습. 예전에 연예인 뺨칠 정도로 예뻤던 소녀.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문 안쪽으로는 새엄마의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카드값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보니 아마도 언니가 카드로 뭔가를 긁은 모양이더군요. 게다가 늦은 밤이면 술 취한 아저씨가,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월요일은 안경 쓴 남자, 화요일은 머리가 까진 남자, 아주 골고루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굳이 제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망가져가는 모습, 참 통쾌했어요. 하지만 망해가는 그 모습을 그저 보기만 하는 건 뭔가 아쉽더라고요. 하루는 진한 화장, 명품 원피스에 고급스러운 장신구,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까지. 그야말로 돈을 발랐다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한껏 꾸몄어요. 그리고 세차게 문을 두드렸죠. 어릴 적 아빠랑 엄마랑 웃으며 지내던 그 집에 말이에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삐걱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새엄마. 저 민지예요. 은지 언니도 있었네. 잘 지냈어? 나야. 민지라고? 갑자기 여긴 어쩐 일이야? 그리고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처음엔 의심스러운 얼굴로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 옷차림을 보고는 이내 태도가 바뀌더군요. 저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어릴 때 살던 고향이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언니도 잘 지냈어? 그래, 안 그래도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고 얘기 들었어. 그동안 네 생각이 얼마나 나던지. 네 언니랑 나는 너랑 연락하려고 얼마나 수소문을 했는지 몰라. 어쩜 한 번도 연락도 없니? 대학교는 졸업했어? 취직은 잘 된 모양이구나. 야, 민지야, 너 지금 완전 어디 협찬받고 다니는 연예인 같다? 진짜 대박이네. 너 혹시 무슨 사업해? 아님 백마탄 왕자님이라도 만난 거야? 그 시계도 그거 백화점 한정판 아니니? 어머, 어릴 때 너 그렇게 잘 꾸미지도 않더니 많이 변했다.
아휴,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두 미친 여자들은 가증스럽게 감히 아빠를 입에 올리며 저한테 온갖 아부를 떨더군요. 아빠의 병원비를 갚으라며 거지 내쫓듯이 할 때는 언제고. 그들은 저를 많이 위하는 척하며 바로 본론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민지야, 언니가 투자에 실패해서 사실 요즘 좀 힘들었거든.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음 달 연체될지도 몰라. 너 혹시 여유 있으면 잠깐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대출 이름만 좀 빌려주든가. 그래, 민지야. 엄마도 열심히 살아본다고 살았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번에 차가 압류액이라서 우리 은지 출퇴근하려면 차가 꼭 필요한데. 엄마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키웠는지 기억하지? 이제는 그 보답을 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아유, 그럼요. 제가 그 은혜를 어찌 잊겠어요? 당연히 보답해드려야죠. 마침 이번 달 정산금이 나왔어요. 앞마당 보니 집 관리도 오랫동안 손 안 대신 것 같던데. 그래서 일부러 온 거예요.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얼마면 해결하실 것 같으세요? 진짜야? 진짜 돈 해줄 수 있겠어? 그럼 혹시 5천만 원 정도 가능하겠니? 아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하면 1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생각해보니 여기저기 빚진 것도 있고. 새 시작하려면 말이야. 그럼요, 가능하죠. 이 집 저한테 파세요. 예정을 생각해서 제가 엄청 쳐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 집은 절대 안 돼. 이건 은지 시집갈 미천이야.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셔야죠. 예전에 새엄마가 저 내쫓으실 때 그랬잖아요. 성인이니 알아서 살아가야 하는 거라고요. 저 그때 19살이었는데 새엄마랑 언니는 그때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어른이면 혼자서 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내쫓은 거라니 민지야. 그건 오해야 오해. 네 아빠 돌아가시고 빚쟁이가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알아? 네가 더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그런 거였어. 여태까지 민지가 오해했던 거야. 그렇지만 네가 서운했다면 이제라도 사과할게. 민지야, 그리고 다 지난 일이잖니? 가족인데 그런 거는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요. 다 이해해서 이 정도로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똑똑했어도 변호사 고용해서 두 분 다 내쫓았을 거예요. 그리고 빚쟁이가 그렇게 찾아오면 아빠가 넘겨주신 재산 처분하셨어야죠. 그땐 그렇게 사치를 부리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치라니? 그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잖니?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정말 집에 나만 하는 거 없었어. 내가 이 집도 지킨 거야. 민지야, 엄마한테 조금만 도와줄 수는 없을까? 엄마가 말이야, 집 담보로 대출도 안 나오고, 정말 내 딸 민지밖에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 날 뻔했어요. 웃겨서요. 지금 그 말 진심이세요? 당연하지. 우리 민지 엄마가 얼마나 예뻐했는데. 넌 내 딸이잖니. 딸이요? 제가 언제부터 당신 딸이었죠? 아빠 돌아가시자마자 저를 집 밖으로 내쫓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셨죠? 언니는요? 제 옷, 제 가방 빌려달라 해놓고 다 빼돌리고. 아빠 병원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병문안 갔어요? 그때도 그랬지만 정말 끝까지 가식적이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당신들 얼굴 꼭 돈만 밝히는 도깨비 같아요. 그 여자는 순간 얼굴이 확 굳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너 지금 그 입 조심해.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고, 지 아빠 죽고 난 뒤에 이 지랄을 할 줄은 몰랐네. 이 배은망덕한 년아. 배은망덕? 배은망덕한 건 당신이지. 말은 똑바로 해. 아빠 돌아가신 거
따지고 보면 당신 집은 제일 커. 당신이랑 당신 딸 우리 집 올 때 빈털터리로 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바보같이 일만 하는 우리 아빠. 달콤한 말로 꼬셔내더니 정작 제일 힘들 때 버린 거 당신이야. 그거 알아? 당신 같은 사람 꽃뱀이라고 부른다는 거. 적어도 딸 가진 부모라면 사과부터 할 줄 알았지.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그래, 내 판단이 옳았네. 됐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예정이 있어서 그나마 도움 주고 싶었는데 두 분이 싫으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뒷머리 근처로 날아온 쌍욕을 퍼붓는 그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이상하게 제 심장은 시원하게 탁 트이더라고요. 이제 진짜 복수의 시작이었죠. 이젠 아예 노골적으로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게 일과가 됐어요. 좋은 외제차에 값비싼 옷을 치장하고는 남자친구와 함께 망해가는 두 년을 구경하는 게 얼마나 재밌던지요. 재밌는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익숙한 번호, 예전에 신혼집 계약 도와주셨던 부동산 사장님이셨어요. 사모님, 지금 잠깐 시간 돼요? 사모님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서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예전에 집 알아보실 때 물어보신 곳 있죠? 그 집 경매로 나왔어요. 오늘 공고 떴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러 오실래요? 제가 사모님 생각나서 제일 먼저 연락한 거예요. 결국 빚 감당을 하지 못해서 그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한 탓인지 감정가도 지을 때보다도 헐값이었어요.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살아오던 두 사람의 민낯이 고스란히 집에 묻어 있었죠. 벽지는 뜯겨나가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어요. 대출의 카드값에 연체된 세금 고지서까지.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집이 아니었어요. 그저 빚덩이에 찌든 추억팔이용 폐허일 뿐이었죠. 게다가 압류를 건 쪽도 한둘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두 번이나 유찰될 정도로 집이 망가졌는데도 정작 본인들은 아직도 예전처럼 사모님 소리 듣던 시절인 줄 알고 살더라고요. 지나가는 집배원이나 택배기사한테도 예전 버릇 못 버리고 갑질이나 해대고 꼴에 체면은 챙기고 싶은지 현실은 눈꽃만큼도 모르는 모습이 정말 우습더라고요. 결국 세 번의 유찰 끝에 그 집을 제가 낙찰받았어요.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부에 제 이름이 올라간 날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집 초인종을 누르는 거였어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언니가 맨발로 뛰쳐나왔어요. 뭐야 너? 그 뒤로 그 여자가 슬리퍼를 끌며 나왔죠. 양쪽 다 여전히 그 집을 자기들 소유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좀 반성을 했나 보구나. 그러니까 진작 좋게 좋게 나오지 그랬어. 돈은 다 마련했지? 저는 말없이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맨 위에 또박또박 적힌 제 이름. 서류를 보자마자 그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말문이 턱 막힌 듯 입만 벌리고 서 있더라고요. 언니는 실실 웃더니 벌컥 소리를 질렀어요. 뭐? 너 진짜로 지금 우리 쫓아내겠다는 거야? 미쳤어? 그래, 꼭 쫓아내려고. 원래 이 집 우리 아빠랑 내가 살던 집이었어. 너는 나를 동생이라면서 그렇게 내 것만 탐냈잖아. 거지 근성 못 버리고. 두 사람 그동안 아빠 재산으로 호의호식 충분히 하셨어요. 이젠 본인 능력으로 살아보세요. 뭐? 거지? 거지라고? 야, 이년아, 너 이리 와봐. 은지 너는 좀 조용히 해, 이년아. 지금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야, 민지야,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엄마랑 네 언니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나가라는 건 그냥 죽으라는 얘기야. 그럼 저 수능 보기 전에 내쫓으신 건 왜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때 당신도 저 죽으라고 내쫓은 거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그냥 죽으라고 내쫓겠어요? 그냥 당신들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라고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앞으로 당신들 살 길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 아빠 재산 축내며 샀던 사치품들, 그건 제가 따로 청구하진 않을게요. 뭐라고?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는 거니? 이게 재벌을 못 버리고 싸가지 없게. 됐어, 이년아. 경매고 뭐고?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은지야, 가서 소금 가져와라. 재수없게 아침부터 지집도 아니면서 지랄이야? 말 조심하세요. 지금은 세입자도 아닌 무단 점유자신데 강제 집행 신청하면 법원 집행관이랑 같이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날엔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나가셔야 할 수도 있으니깐요. 딱 열을 드릴 거예요. 안 그러면 법대로 처리할게요. 역시나 제 뒤통수에 대고 교양 없이 짓거리더군요. 뭐 예상 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 모녀는 제가 준 시간 열흘은 넘겼지만 결국엔 이사를 나갔더라고요. 그렇게 죽어도 못 나갈 것처럼 굴더니 이사 트럭도 새벽에 조용히 부른 모양이에요. 집마당에 주차돼 있던 의지차도 급하게 처분했는지 텅 비어버린 마당이 왠지 더 허전하더라고요. 수리를 하려고 본격적으로 집안에 들어섰을 때 그때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술병이 거실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싱크대엔 설거지거리며 음식물 찌꺼기가 곰팡이 핀 채로 그대로 쌓여 있었죠. 코를 찌르는 음식물 쓰레기 악취에 벽지 곳곳엔 담배 자국, 그리고 안방 벽에는 술에 취해 낙서한 듯한 글씨까지 보였어요. 정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보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여기가 과연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어차피 오래 붙들고 있을 생각도 없었거든요. 철거하고 싹 다 뜯어내고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오래된 벽지는 화사한 색감으로 바꾸고 어두웠던 조명도 전부 따뜻한 톤으로 교체했죠. 낡은 욕실도 깔끔하게 새로 꾸몄고요. 그리고 몇 달 뒤 그 집은 제 예상보다 훨씬 좋은 가격에 필요한 누군가에게로 팔려나갔어요. 그 순간 전 정말 속이 다 후련했어요. 이 집과도 그들과도 이제는 진짜 끝났구나.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 저는 제 곁을 늘 묵묵히 지켜주던 그 사람과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혼주석에는 이모님을 앉혔어요. 처음엔 자격이 없다며 한사코 거절하시다가 저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응해주셨어요. 이모 없었으면 저 사람 아니었어요. 이모가 그때 제 등록금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방황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당연히 이모 자리예요. 저희 결혼과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가족의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지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울적한 날이면 꿈에서 위로해 주신답니다. 저의 길고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꼭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